저도 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다이빙을요. 하지만 저의 스카이다이빙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타기 전에 체중부터 잽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체중 제한이 있거든요. 제가 했던 것은 100kg을 넘으면 탈 수가 없고 85kg을 넘으면 추가 금액을 내야 했어요. 전 아주 조금의 추가 금액을 내야 했지요. 그래도 비행기를 타서 하늘 위로 올라가 창문 밖의 풍경을 바라볼 땐 정말 좋았어요. 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유낙하를 하는 느낌도 짜릿했죠. 하지만 문제는 자유낙하가 끝나고 낙하산을 펼칠 때 생겼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몸이 반으로 갈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낙하산을 펼친 후부턴 풍경이고 뭐고 가랑이가 너무 아프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혹시 스카이다이빙을 타려 하는데 제법 체중이 있으시다면, 또 해외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실 계획이라면 적어도 그 나라의 말로 다음 문장들은 외워가세요. 가랑이가 아파요. 빨리 내려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북극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곰사장입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마법의 비행입니다.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작가입니다. 이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의 새 책이거든요. 주고 싶은 별점은 5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 책은 제목답게 날아다니는 거의 모든 걸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책의 느낌이 아니라 교수님의 넋두리에 가까워요. 진화론, 공학을 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결코 진지하기만 한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머와 위트가 넘쳐 흘러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건 새삼스럽게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선 비행에서 진화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생명의 신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생명은 신비하죠. 저는 가끔 삶에 치여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이 책이 오랜만에 생명의 신비를 떠올리게 해주어서 너무 좋았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표지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을류문화사가 표지를 정말 잘 만들어주는 출판사거든요. 이번에 나온 헤어질 결심 각본지 표지나 한국 팝의 고고학 세트, 작가님의 이전 책인 이기적 유전자의 표지들도 다 멋졌죠. 그런데 이번 디자인은 좀 이해하긴 어렵네요. 책에 수록된 야나 렌초바의 사파는 정말 예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지에서 종합 세트로 다룰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느끼는 북적거림이네요. 하지만 이 표지가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부턴 목차를 따라가며 책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챕터 1. 비행의 꿈. 비행에 대한 인류의 오랜 꿈을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멋진 설계도, 코난 도일도 믿었다는 요정 이야기가 멋진 사파와 함께 소개됩니다. 챕터 2. 비행은 어디에 좋을까? 만약 날 수 있다면 어디에 좋을까요? 이 질문에 작가는 저는 예상도 못한 대답을 해줍니다. 바로 다윈주의로요. 날 수 있다는 건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무척 유리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여러가지 새와 새들의 비행 이야기, 하늘 이야기, 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챕터가 이 책의 정체성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작가의 모든 이야기와 지식을 풀어줍니다. 챕터 3. 비행이 그토록 좋은 것이라면 왜 일부 동물들은 날개를 버렸을까? 그렇다면 왜 모든 생명체가 날개를 갖지 않은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꺼내줍니다. 진화는 타협과 절충을 거친다고요. 사람에게 날개가 없는 것도 날개가 없는 대신 무언가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족보행과 커다란 뇌로요. 심지어 여왕개미는 날개를 갖고 있다가 알을 낳기 위해선 날개를 뜯어 먹이로 먹는다는 사례도 보여줍니다. 날개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날개는 자라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날개짓을 하는 건 역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니까요. 챕터 4. 작다면 비행은 쉽다. 표면적과 질량은 세제곱 비례하기 때문에 덩치가 커질수록 비행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비행은 쉬워진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챕터 5. 몸집이 크면서도 날아야 한다면 표면적을 더 높은 비율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또 커다란 덩치는 날개만큼 또 커다란 장점이 있잖아요. 코끼리가 사자를 만났을 땐 그 커다란 덩치 덕분에 날개가 없는 게 아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커다란 덩치가 날려면 정말 커다란 날개가 필요하고, 그런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익룡과 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챕터 6. 무동력 비행,
낙하와 활공, 표면적이 충분히 넓다면 우린 하늘 높이에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탔었던 그 낙하산처럼요. 무동력으로 날아다니는 날여우 원숭이나 날다람쥐, 행글라이더의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즐거웠습니다. 무동력으로 날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높은 곳에서 비행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몇몇 새나 혹은 인간은 절벽 위에서 비행을 시작하고 어떤 새들은 상승 기류를 이용해 하늘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챕터 7 동력 비행과 작동 방식. 무동력은 에너지 소비가 크지 않은 비행 방식이죠. 하지만 동력을 사용한다면 좀 더 멋진 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력, 비행기, 새의 이야기가 나오며 이 동력 비행이 얼마나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인지를 공식 없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챕터 8 동물의 동력 비행. 하늘을 나는 동물들 이야기가 나와요. 곤충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익룡의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고 새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의 설명과 사파는 감동적이었어요. 챕터 9 공기보다 가벼워지기. 열기구, 어류의 풀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뼈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는 다양한 방법을 많은 종의 동물과 기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챕터 10 무중력. 하늘을 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무중력을 이야기합니다. 무중력이 생기는 건 지구에서 먼 거리로 떨어져 중력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자유낙하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밖을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서 원심력과 중력이 상쇄되어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무중력이 인간만이 도달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벼룩이 있습니다. 벼룩이 도약해서 최고점에 오르는 순간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은 무중력에 도달한다고 하네요. 챕터 11 공중부유 생물. 공중을 떠다닌 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비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꽃가루, 홀씨,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선 특히 작가가 쓰고 싶은 다음 책 그리고 작가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니 꼭 책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12 식물의 날개. 날개가 달려있는 식물의 씨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물 역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얼마나 다양하게 진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챕터입니다. 꼭 날개가 달린 단풍나무 씨앗이나 민들레 씨앗 말고도 날개 달린 동물과 곤충의 잎과 등을 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한 식물들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챕터 13 진화한 비행기계와 설계한 비행기계의 차이. 챕터 제목만 보면 새와 비행기의 차이를 설명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챕터는 진화와 돌연변이를 이야기합니다. 돌연변이라는 건 진화의 역사 속에서 오롯이 혼자서 돌출한 것 같지만 사실 진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한 명의 천재, 탁월한 돌연변이가 나오길 그저 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화로 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평범한 하루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챕터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챕터 14 반쪽짜리 날개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날도마뱀이나 날개구리, 물뱀 같은 동물들은 완벽한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반쪽짜리 날개의 불완전성에 주목하지 않고 아직 진화 중에 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느 책에서든 창조론자의 뒤통수를 꼭 한 대 때려주셔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라니까요. 챕터 15 외향충동, 비행을 넘어서. 외향충동은 지금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건 DNA의 강력한 본능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안전하든 상황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작가는 달로, 화성으로, 더 먼 은하로 인류가 나아가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말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법의 비행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세계적인 석학의 덕질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제가 했던 최근의 덕질은 우마무스메의 하루 우라라였는데 말이죠. 사토노 다이아, 아니 키타산 블랙 때 폭사해버려서 다행히 능지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덕질에 상처 입은 마음을 또 다른 덕질로 치료받은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